나, 김옥부는 올해로 66이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좁고 깊은 골목길에 산다. 은퇴 후 나의 아침은 되게 비슷하다. 낡은 장바구니 하나를 달랑 들고 시장통으로 나서서 단골 채소가게 주인과 영혼 없는 듯 하면서도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일. 그러면서 어제보다 세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다정해졌는지 슬쩍 살피는 것이 매일과의 시작이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갓 쪄낸 떡의 고소한 향기가 뒤섞인 시장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날카롭고 육중한 파여름이 아침의 활기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사람들의 흥정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행위가 순식간에 멎었다. 내 갈치로 플라스틱 장바구니가 내동댕이 쳐졌고 그 안에 담겨있던 푸르스름한 청경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모든 뭐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와 내 낡은 신발코를 툭 치고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에 사는 미자씨가 자기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붙어 있었다. 미자씨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내가 아침부터 정성 들여 흰죽 좀 끓인 게 그렇게 죽을 죄냐? 응? 애가 배탈이 나서 속이 안 좋다길래 내 자식 귀한 만큼 내 손주 귀에서 좀 정갈하게 먹이겠다는데. 미자씨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를 내며 시장통에 올려 퍼졌다. 삿대질하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선 며느리의 얼굴은 이른 아침 굳게 닫힌 철문처럼 차갑고 견고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유제품이랑 단백질 조절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어머님 고집이 지금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미자씨의 가슴을 후벼 파기에 충분했다. 전날 내린 비로 시장 바닥은 군데군데 물덩이가 고여 미끄러웠다.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들처럼 순식간에 그들 주위로 반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옆집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또 시작이네, 또 라며 혀를 찾고 갓 튀겨낸 꽈배기를 입에 못 놓이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느긋하게 꽈배기를 씹어댔다. 그 바삭거리는 소리가 마치 비극적인 연극의 배경음악처럼 들려오되 배경음악처럼 나는 얼른 몸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서늘했다. 아유, 미자씨, 왜 이래? 시장 사람 다 보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 응? 내가 나지막이 달랬지만 미자씨의 눈동자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내 손을 움켜쥐었다. 옥분씨, 말 좀 해봐요. 내가 죽을 쓰는 게 무슨 홍수라도 일으킨 것 마냥 사람을 몰아세우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러나 그 어조는 아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하자는 거죠. 어머님은 그게 문제예요. 도통남의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그 구닥다리, 당식 좀 제발 버리시라고요. 나는 주워 담은 장바구니를 며느리에게 건네며 조용히 타일렀다. 의사 선생님 말도 맞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많은 데서 어른한테 너무 그러지 말게. 서로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며느리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얼마나 세게 장바구니를 쥐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때 미자씨가 마치 무언가에 찔린 듯 턱을 치켜들며 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뱉었다. 김옥분, 너도 너무 득이야냐냐하지 마. 모녀지간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키우는 문제로 얽히기 시작하면 시어머니 며느리보다 더 지독하게 싸우는 게 엄마랑 딸이야. 두고 봐. 너도 똑같이 당할 테니까. 그 말은 마치 잘 갈린 작두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내 심장에 박혔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당황해서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지영이는 나한테 얼마나 살가운데. 걔는 어릴 때부터 내 말이라면 다 듣던 애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시장통의 습한 공기와 알싸한 마늘 냄새가 갑자기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냉정하게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미자 씨는 분이 안 풀리는지 허공에 손질을 해댔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아이고, 출근 늦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어른 말을 듣나 하는 소리들이 웅성거림 속에 섞여 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거칠고 딱딱해진 미자 씨의 손을 잡고 시장 모퉁이 두유 가게로 이끌었다. 가서 뜨끈한 두유라도 한 잔 마시고 속 좀 가라앉혀요. 뒤편에서 멀어지는 며느리의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채소 잎들을 하나하나 지식이며 걷는 것 같았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날 때 상인 성우 씨가 갈치 한 마리를 옆으로 밀어놓으며 나직하게 주의를 주었다. 옥분 아줌마,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이 시장통에 사람 사는 정도, 저 젖은 바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같이 쓸고 닦지 않으면 금세 이끼가 끼고 미끄러워져 누구라도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바닥 말이다. 나는 설탕을 넣지 않은 뜨거운 두유 2잔과 꽈배기를 주문했다. 주인장은 내 얼굴을 보더니 평소보다 밝게 인사를 건넸다. 옥분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잠이 안 와서 좀 걷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종이컵을 건네봤자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미자 씨는 두유를 건네받으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람 노릇 배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사람 노릇 배우는데 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내뱉고 나니 내 입안에서도 쓴맛이 감돌았다. 설탕을 넣지 않은 두유보다 더 쌉쌀한 맛이었다. 미자 씨는 뜨거운 두유를 한 모금 크게 들이키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억지로 삼켰다. 너 정말 조심해. 딸이나 며느리나 다 똑같아. 지들 맘에 안 드는 소리 딱 한마디만 해봐. 바로 얼굴 싹 바꾼다니까. 나는 꽈배기를 반으로 뚝 잘라 그녀에게 건네고 남은 반을 입에 넣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내 안의 불안을 잠재워주길 바랐지만 귀는 자꾸만 며느리가 떠난 먼 골목길의 잔향을 쫓고 있었다. 바닥엔 어지러운 물자국만 남은 채 그녀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나에겐 딸 지영이가 있다. 어릴 적 걔 머리를 따줄 때면 리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정성을 다했다. 지영이는 내 표송맛이 담긴 갈비찜을 유난히 좋아했다. 여드름 날까봐 걱정되면서도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에 간 뒤에도 지영이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기숙사 룸메이트 이야기, 동아리 이야기에 웃을 때면 아직 전미가 남아있는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늘 남편 철호 씨에게 우리 딸은 참 살가워. 엄마랑 딸은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랑은 근본부터 다르다니까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하지만 미자 씨의 말 때문인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쓴 두유와 함께 미장 속으로 가라앉았다. 시장의 낡은 스피커에서 이장님의 공지 사안이 흘러나왔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음 주 동네 대청소와 무료 혈압 체크 안내가 이어졌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종이컵을 든 내 손바닥에 어느새 땀이 배어나왔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종이 틈을 타고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자 씨가 눈가를 훔치며 물었다. 딸내미 지금 부산에 있지? 시집 가면 남의 집 자식 되는 거야. 너도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해둬.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걔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슬쩍 화면을 보니 지영이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 이따가 잠깐 통화 가능해. 짧은 한 문장이
내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다. 시장통은 갑자기 더 소란스러워졌다. 닭집 아저씨의 외침이 더 커졌고 생선가게 성호 씨의 칼질 소리가 탁탁탁 급박한 박자로 들려왔다. 나는 핸드폰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꺼진 화면의 빛이 내 손바닥 안에서 명멸했다. 마치 깊고 어두운 터널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식어버린 두유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미자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목을 빼고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툭툭 쳤다. 그만 들어가 봐요. 며느리도 화가 나서 그런 걸 텐데 좀 식으면 다시 얘기하고. 미자 씨는 툴툴거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옥부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 제일 무서운 건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마음이야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두유 가게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기 뜨거운 두유 2잔요. 꽈배기 금방 나온 걸로 주세요.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시장통을 안개처럼 메웠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이상하게 손바닥에서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손가락이 머뭇거렸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시장통의 칼질 소리와 뒤섞여 불규칙한 박자로 날뛰었다. 엄마, 이따가 잠깐 통화 가능해? 나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벌써 집에 왔어? 수화기 너머로 엘리베이터의 안내음과 구두 구비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들어왔다. 잔 다운 거 정리 중이야. 나는 핸드폰을 어깨와 뺨 사이에 기운 채 고면이 도마 위에 있던 대파를 썰기 시작했다. 부산은 요즘 어떠니? 많이 덥지? 엄마. 부산은 요 며칠 정말 찜통이야. 도윤이가 학원 가기 싫어서 자꾸 떼를 쓰네. 선생님 말로는 도윤이 생활 패턴을 좀 조절해야 한대.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등하교랑 저녁 공부 시간을 어떻게 짜야 할지 머리가 아파. 지영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애들러 가고 있었다. 나는 딸의 숨소리 행간을 읽어내며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봐.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지영이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는지 작은 신음 끝에 말을 이었다. 일단 알고만 있어줘. 정리되는 대로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 참. 엄마 무릎은 어때? 요즘도 많이 쑤셔? 늘 똑같지 뭐. 조금만 많이 걸으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너희 집에 가면 나 데리고 노래반이라도 가주던가. 지영이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리모컨 마이크 삼아 노래 부르던 실력 어디 안 갔겠네. 웃음기가 가신 뒤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 전화는 서둘러 끊겼다. 부엌에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남았다. 나는 썰어둔 채소를 달궈진 프라이팬에 쏟아 넣었다. 기름이 튀며 마늘 향이 확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지영이가 아주 어릴 적 걔 머리카락은 너무 가늘고 부드러워서 빗질 한 번에 민들레시아처럼 날리곤 했다. 양갈래로 묶을리 보니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야만 집을 나서던 고집쟁이 꼬마. 갈비찜을 해주면 기름기 있다고 타박하면서도 제일 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아이. 대학 시절 나는 처음으로 화상통화라는 걸 배웠다. 화면 속 지영이의 자취방은 늘 전쟁터처럼 어지러웠지만 걔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 동아리 MT 가는데 내가 요리 조장이 됐어. 엄마가 가르쳐준 갈비찜 해줄 거야. 설탕은 조금만 넣으라고 잔소리하던 내게 윙크를 날리던 딸. 물론 우리라고 싸우지 않은 건 아니었다. 17살 무렵 밤늦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겠다는 지영이를 막아 세웠을 때 걔는
엄마는 왜 사사건건 간섭이야?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일주일이나 말을 섞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주말에는 가도 좋으니 친구 부모님이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품에 밤엔 쌀쌀하다며 겉옷을 쑤셔 넣어주던 그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모녀 사이라는 견고한 벽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평소엔 보이지 않다가도 차가운 빛이 비치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금말이다. 이후 지영이는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나는 그 애가 말끝이 너무 달고 눈매가 가벼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지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따졌다. 엄마는 왜 사람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봐? 그 말은 마치 가느다란 가시가 되어 내 목구멍에 박혔다. 그 뒤로 지영이는 대학원에서 민석이를 만났고 정말로 부산에 살림을 차렸다. 결혼식 날 나는 웃으며 딸의 면사포를 고쳐주었지만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엄마랑 딸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보다 낫다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다. 나는 끝내 그 말을 삼켜버렸다. 프라이팬 위에 채소가 어느덧 알맞게 익었다. 나는 그것을 접시에 옮겨 담아 식탁에 놓았다. 남편 철우 씨는 리모컨을 쥐고 뉴스랑 야구 채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가 슬쩍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누구야? 지영이야? 응. 다음 주에 도윤이 학교 상담이 있대. 철우 씨는 하고 짧은 신음을 내더니 텔레비전을 껐다. 드문드문 진지한 표정이었다. 도와달라는 소리군. 걔 성격에 오죽하면 먼저 전화를 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가로저었다. 때로는 딸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철우 씨가 툭 던지듯 말했다. 당신이 지영이를 자꾸 어린애 취급하니까 걔가 멀어지려는 거야. 어른으로 대접해줘야 걔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침에 시장통에서 미자 씨가 뱉었던 독소리 귓가에 맴돌았다. 모녀지간도 뒤집어지는 건 한순간이야. 애 키우는 문제 얽히면 100% 싸우게 돼 있어. 그 말은 내 마음속 작은 가시가 되어 건드릴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다. 지영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도윤이 시간표 정리해서 보내줄게. 그때 다시 통화해. 아, 도윤이가 엄마한테 보내달라는 음성 메시지 하나 있어. 곧바로 이어진 음성 파일. 버튼을 누르자 아직 앳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나보고 엄청 빠르대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팽팽하게 긴장했던 손바닥의 근육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음성 메시지 끝자락에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지영이가 예전에 사진을 보내주며 말했던 동료 집에서 입양했다는 강아지 마루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사진 속 마루는 것이 바닥에 엎드려 혀를 길게 빼고 있었고 도윤이는 그 강아지를 껴안고 눈이 휘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보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저녁에 다시 얘기해라는 지영이의 문장이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친밀함과 거리감은 어쩌면 늘 나란히 걷는 평행선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한쪽 끝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의 달콤함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엔 잠깐만 기다려 라고 선을 긋는 딸의 차가움이 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위로 내려앉았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우리 모녀 사이가 예전처럼 늘 부드럽고 따뜻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나도 안다. 그 가느다란 금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러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날이 오면 그 금은 더 선명하게 제 형체를 드러낼 것이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같이 은 밥이 벌써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밤은 깊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의 바람이 이웃집에서 내다건 이불 호청을 세차게 흔들며 하얀 천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우리 모녀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 잔의 소류가 펄럭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영이가 내민 그 결혼 준비표에는 예식장부터 예물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내 눈을 먹게 한 것은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신혼집 부산이라는 네 글자였다. 그 글자를 본 순간 가슴 속에서 얼음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민석이를 처음 본 것은 그의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선풍기가 쉴 새 없이 고개를 저어도 공기 중에 습기는 가시지 않았고 그 끈적한 공기를 뚫고 지영이는 그를 데려왔다. 남자는 반듯하고 차분했으며 식사 도중 지영이의 그릇에 말없이 반찬을 얹어주곤 했다. 나는 겉으로 웃으며 대접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불안한 박동으로 요동쳤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참다 못한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 계획이냐고 물었을 때 민석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의 눈이 먼저 빛났다. 엄마, 우리 부산에서 시작하고 싶어. 그쪽이 기회도 더 많고 우리 전공 살리기도 좋대. 그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목구멍에 걸린 밥알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다. 서울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일자리 구하면 우리랑도 가깝고 좋잖니. 나의 애원 섞인 말에 지영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 걱정 마.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에 얼굴을 묻은 채 밤새도록 울었다. 남편 철호 씨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애들이 다 컸는데 지들 길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막겠어 하고 달랬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다. 딸을 멀리 시집 보내는 것은 딸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결혼식까지 남은 몇 달 동안 우리 모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실 탁자에 결혼 준비표를 펼쳐놓고 신이 나서 떠드는 딸의 말을 끊으며 나는 다시 한 번 물었다. 신혼만이라도 서울에서 살면 안 되겠니? 집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봐 줄게.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안 돼, 엄마. 민석 씨 직장이 부산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나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럼 나는? 늙은 애미는 서울에서 너희 올 날만 기다리며 혼자 늙으라는 거야? 딸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였다. 엄마, 내가 결혼하는 거지 가취하는 게 아니잖아. 그 싸움 이후 우리는 한 달 동안 냉전을 벌였다.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딸의 면사포를 고쳐주는데 지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땀으로 젖은 딸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엄마. 엄마는 지우고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엄마. 나 정말 잘 살 거야. 연애가 끝나고 딸을 붙잡고 몇 마디 더 당부하려던 찰나 사돈댁체 여사가 다가와 웃으며 지영이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 딸 곁에는 내 손길 대신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오는 길 TX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자주 올게. 지영이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자주 올게라는 그 약속이 머지않아 시간 나면 갈게로 변할 것임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영이가 32이 되던 해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엄마, 나 낳았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이었다. 9kg의 건강한 아이였다. 나는 그 길로 차차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갔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가 태어난
새 생명이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안아보겠냐고 물었을 때 내 손가락은 혹여나 아이를 아프게 할까봐 덜덜 떨렸다. 처음으로 도윤이를 아프게 할까봐 덜덜 떨렸다. 내 가슴 속엔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희가 차올랐다. 어머, 어쩜 이렇게 가볍니? 숨 한 번 크게 쉬면 날아갈 겁니. 할머니라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건 고작 사흘 뿐이었다. 남편 철호 씨의 심장정밀 검사 일정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떠나는 날 사돈체 여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와 고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님, 걱정 말고 가보세요. 몸조리는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친절하고 절제된 몸짓 앞에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 외손주는 태어난 첫날부터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진 셈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늘 주변인일 뿐이었다.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면 도윤이가 잘 먹고 잘 자며 의사 선생님이 영양 상태가 아주 좋다고 칭찬했다는 말만 들려왔다. 나는 시어머니가 잘해주셔서 다행이다라고 웃으며 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쓸며 마치 나무 결 위에 나만의 흔적을 남기려는 드대를 썼다. 도윤이의 100일 사진이 도착했을 때 사진의 중심엔 앞치마를 두른 채 여사가 삼계탕을 들고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엔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백일산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나는 사진을 반복해서 확대해 보았다. 배경 한 구석에서 어린 지영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내 젊은 날의 그림자만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현실의 잔치 속에서 나는 그저 액자 밖의 유령일 뿐이었다. 도윤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영상 통화 너머로 할머니 라고 부르던 아이의 고개는 늘 채 여사를 향해 있었다. 그러다 카메라가 나를 향하면 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왜 할머니라고 고쳐 불렀다. 나는 여전히 웃으며 화답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 가슴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다. 호칭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이토록 선명하게 가를 줄은 몰랐다. 도윤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지영이가 보내온 생활 계획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빽빽했다. 오전 7시 기상, 20분간 아침 식사, 오후 6시 반 단과 후 수업 종료, 9시 반 취침. 나는 그 표를 출력해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검은 격자무늬들은 마치 사람을 가두는 감옥처럼 보였다. 곧이어 지영이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학교 상담도 있고 등하교 도우미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 민석 씨랑 나랑 둘 다 야근이 잦아서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매일 나오기 힘드시대. 엄마가 내려와서 한동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었다. 지난 6년간 내가 비워두었던 그 수많은 빈칸이 일렬로 늘어서서 나를 추궁하는 것 같았다. 너 거기 있었니? 네가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나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조심스러웠다. 엄마, 힘든 거 아는데. 하지만 도윤이가 학교 들어가니까 매일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지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집안엔 다시 성막이 흘렀다. 거실에선 철우 씨가 핸드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고 그 불빛이 그의 안경 너머로 차갑게 명멸했다. 누구 전화야? 그가 무심하게 물었다. 나는 지영이가 보내온 생활 계획표를 손가락으로 짓눌러 구기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 맺힌 수많은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맴돌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주방의 물기를 닦아내며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은 수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고무장갑을 벗자 습기에 불어버린 손가락 끝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마른 행주로 손의 물기를 닦아내고는 식탁 위에 놓인 이미 내 손가락 끝에 눌려 인맥처럼 쪼글쪼글해진 지영이의 생활 계획표 앞으로 다가갔다. 거실에서는 남편 철우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연신 아래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안경 너머로 비치는 액정의 차가운 불빛이 왠지 모를 위압감을 주었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당신 아까부터 할 말 있는 얼굴인데 무슨 일이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구겨진 계획표를 그에게 밀어놓았다. 지영이가 내려와 달래.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학원 등하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나 봐. 철호 씨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돈댁은? 그 집 채 여사가 옆에서 다 봐주고 있잖아. 사돈도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는 애 데리고 밖으로 놔두는 건 무리라고 의사가 그랬대요. 오죽하면 지영이가 나한테까지 입을 뗐겠어. 철호 씨는 한참 동안 계획표를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사람을 쓰라고 해. 요즘 등하교 도우미니 뭐니 돈만 주면 다 해주는 세상인데 왜 당신 무릎 아픈 건 생각도 안 해? 그의 말에 나는 참았던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내 친손주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마음 편하겠어? 나도 언제까지 멀리 사는 외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살 순 없잖아. 나도 그 집안에서 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낡은 냉장고가 내는 육중한 기계음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짓눌렀다. 철호 씨는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옥분아, 너 몸이 철덩어리인 줄 알아? 저건 무릎 수술하고 재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사가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물 찬다고 경고한 거 잊었어? 그래도 딸이 저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따졌을 애가 이제는 눈치 보면서 말하잖아. 그게 내 가슴을 더 후벼 판다고. 철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가서 네가 할 일이 엄마 누르실 것 같아. 아니, 너는 그냥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입주 도우미가 될 뿐이야. 시장통 미자씨 봐봐. 손주 봐주다가 며느리랑 원수 돼서 매일 울고불고 하잖아. 너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야. 그 순간 시장통에서 청경채를 바닥에 쏟으며 울먹이던 미자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람 노릇 배우기가 힘드냐던 그 탄식. 하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짐을 쌌다. 내가 가지 않으면 지영이가 나를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정작 필요할 땐 외면하는 엄마로 기억할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부산 NKTX에 몸을 씌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내 마음도 어지럽게 출렁였다. 철호 씨는 끝내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고 문 밖을 나설 때 조심해서 가라는 몸이 건조한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이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엄마, 지영이가 나를 껴안았을 때 가슴 속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모녀지간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도윤이가 강아지 마루와 함께 단지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가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렸고 마루도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내 옷자락에 코를 들이밀었다. 아이의 온기와 강아지의 보드라운 털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집에 소속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사위 민석이도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갈비찜과 각종 나물을 차려냈다. 가족들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그릇을 비웠고 나는 내가 드디어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남몰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도윤이가 블록 쌓기를 하고 마루가 그 곁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내 SNS에 우리 강아지랑 도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미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지영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색이 확 변했다. 엄마, 왜 도윤이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 아니, 예뻐서 친척들이랑 친구들 좀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이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 아동 범죄도 많고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발 사진 좀 바로 내려줘. 지영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했다. 거실로 나온 민석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그의 결론도 지영이 편이었다. 장모님, 지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다음부턴 미리 물어봐 주세요. 겉으로는 나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견고한 성벽 밖으로 내가 밀려난 기분이었다. 도윤이가 다가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지영이는 냉정하게 내 핸드폰을 빼서 사진을 지워버렸다. 도윤이는 울상을 지었고 분위기를 감지한 마루는 내 발치로 기어들어 와 머리를 내 신발 위에 얹었다. 이 집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건 저 말 못하는 짐승뿐인 것 같아 눈시울이 시큰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도윤이의 가방을 받아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등학교 1학년 가방이라기엔 너무 무거웠다. 피아노 악보, 미술도구, 수영복의 각종 학습지까지 가방 지퍼가 터질 때 팽팽했다. 지영아, 애 가방이 이게 뭐니? 몸보다 가방이 더 크겠다. 가엾어서 어떻게 메고 다녀. 내 타박에 지영이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다. 엄마, 요즘 애들 다 이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면 금세 뒤처져. 우리 때는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뛰어놀아도 다 공부 잘하고 잘 살았어. 애를 왜 이렇게 학원에만 가둬두니? 그때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왜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집에서 할머니랑 블록 놀이하고 싶단 말이야. 떨리는 아이의 어깨를 보며 내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오늘 하루는 가지 말자 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공기를 갈랐다. 엄마, 애 버릇 나쁘게 하지 마. 세상이 놀면서 살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그러더니 지영이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시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어. 애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고. 그래야 나중에 제목하고 산다고. 그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지영이는 지금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방패처럼 세워놓고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지영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가 늘 조언해 주시는 거니까 엄마도 좀 따라주면 좋겠어. 도윤이의 흐느낌과 마루의 가쁜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이제는 내 경험보다 시어머니의 말을 더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었다. 그때 퇴근한 민석이가 빵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분위기를 살폈다. 무슨 일이야? 다들 표정이 왜 이래? 그는 서둘러 말을 돌리며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 액정이 밝아지며 메시지 하나가 떴다. 보낸 사람 이름은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선명하게 보였다. 보고 싶어. 민석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얼른 핸드폰을 낚아채 화면을 꺼버렸다. 지영이는 도윤이를 달래느라 그 장면을 보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지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넘겨보았다. 양갈래 머리를 하고 내가 해준 갈비찜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아이.
엄마, 엄마 하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간 걸까? 마루가 내 방 문턱에 엎드려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나의 고독을 다 안다는 듯한 그 깊은 눈망울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엄마와 딸 사이도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보다 더 시리고 먼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전 도윤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 달려왔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은 화면 위를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 속 빨간색 카운트다운 숫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깜빡거리며 줄어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숙제 제출해야 하는데 안 돼요. 당황한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과 복잡한 격자무늬들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다 뭐냐? 도윤아, 차라리 공책에 써서 내는 게 어떻겠니? 그게 더 확실하잖니. 내 말에 도윤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안 돼요. 선생님이 꼭 온라인으로만 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당황해서 하면 여기저기를 아무렇게나 누르자 갑자기 화면이 번쩍하더니 공들여 작업하던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 아이는 결국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곁에 있던 강아지 마루가 걱정스러운 듯 아이의 손을 핥으며 곁을 지켰다. 도윤이는 마루의 목을 껴안으며 서럽게 흐느꼈다.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영이가 사돈 최 여사를 모시고 들어왔다. 최 여사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이제 허리도 많이 좋아져서 도윤이를 더 봐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도윤이는 구세주를 만난 듯 채 여사에게 달려가 숙제가 사라졌다고 일러 바쳤다. 최 여사는 능숙하게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더니 태블릿을 넘겨받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사라졌던 숙제를 복구해 제출까지 마쳐버렸다. 자, 다 됐다. 이제 걱정 마라. 도윤이는 눈물이 맺힌 채로 활짝 웃으며 채 여사의 다리에 매달렸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최고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영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채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 정말 머리 터졌을 거예요. 어머님이라는 그 부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했지만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 곁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다. 채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도윤이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어린이용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도윤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마루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지영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세심함에 감격 어린 눈빛을 보냈다. 퇴근한 민석이까지 합세해 아이의 새 장난감을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젖은 소매를 걷어올린 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온 정성을 다해 끓인 고기 냄새보다 사돈이 사온 작은 장난감 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소외감은 계속되었다. 제 여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공과금을 내는 법을 지영이에게 가르쳐주며 현대적인 할머니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영이는 우와, 어머님은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라며 연신 감탄했다. 내가 도윤이의 그릇에 채소를 얹어주며 채소도 좀 먹어야지라고 말하자 아이는 사돈 할머니가 고기만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라며 내 손을 밀어냈다. 지영이조차 엄마, 애 억지로 먹이지 말라며 말을 보탰다. 식사 후 거실에선 도윤이가 카메라로 마루를 찍는 찰칵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활기찬 소리들은 내 방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벽 너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 집에서 그저 부족한 자리를 잠시 채워주는 대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주말 민석이가 도윤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온 뒤 사달이 났다. 집에 돌아온 도윤이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을 대보니 불더미처럼 뜨거웠다. 민석아, 내가 왜 이렇게 뜨겁니?
밖에서 찬바람을 너무 센 거 아니야? 민석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비가 조금 왔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얼버무렸다. 밤이 되자 아이의 열은 40도 가까이 치솟았고 도윤이는 헛소리를 하며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다. 내가 당장 응급실에 가자고 재촉할 때 채 여사가 가방에서 노란 종이 부적을 꺼내 들었다. 이거 베개 밑에 넣어두고 기도하면 금방 나아. 애들 열나는 거야 흔한 일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채 여사는 부적 쓴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고 마루는 불안한 듯 침대 주변을 뱅뱅 돌며 지저댔다. 나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그런 걸 먹이면 안 된다고 맞섰지만 지영이는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엄마, 일단 어머님 하시는 대로 둬봐. 그래야 내 마음도 좀 편할 것 같아.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딸에게 안독감을 주는 존재는 이제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미신이었다. 결국 응급실에 다녀온 뒤에야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깊은 밤 도윤이가 잠든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이의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화면을 넘겨보던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민석이가 낯선 여자와 아주 가까이 서서 웃고 있었다. 여자의 손은 민석이의 팔뚝 위에 얹혀 있었고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한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차마 그 사진을 지영이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 카메라를 다시 내려놓았다. 아닐 거야.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지만 가슴 속에 차오르는 서늘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 철호 씨가 예고도 없이 부산 집으로 내려왔다. 낡은 가방을 들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나는 비로소 내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참히 무너졌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무국을 한 입 먹은 도윤이가 외할머니 국보다 사돈 할머니 국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음엔 더 맛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채 여사는 다음엔 내가 하죠 뭐라며 쐐기를 박았다. 참다 못한 내가 지영이에게 아이 교육과 학원 문제로 쓴소리를 내뱉자 지영이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엄마가 지금 세상을 알아? 왜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자 기대했던 철호 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그만 좀 해, 옥분아. 젊은 애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왜 사사건건 간섭이야. 당신 그러는 거 정말 보기 싫어. 그 말은 지영이의 대들음보다 수만 배는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유일한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마저 나를 등지고 저들의 편에 서 있었다. 채 여사의 입가에 스친 묘한 미소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민석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이방인이었다. 설거지를 하는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싱크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는 마루의 눈망울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집 안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오직 저 말 없는 게 한 마리뿐이었다. 내 마음 속의 무거운 돌덩이는 날이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갔다. 식탁 위를 감도는 차가운 시선들, 도윤이의 방 한구석에서 정물처럼 놓여있던 푸른색 카메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민석이의 모호한 사진 한 장이 밧줄처럼 내 목을 조여왔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더 쓸모없는 사람, 아니 차라리 방해물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거실 창으로 넘어오는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물뒤처럼 철호 씨가 돌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뗐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올라갑시다. 행주를 쥐고 있던 내 손바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벌써요? 올라가면
여기는 어쩌고.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차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당신 얼굴이 영 아니야. 여기 있어봐야 마음만 고생인 거 내가 다 알아. 도윤이는 저쪽 사돈이 봐주기로 했으니까 우린 서울 가서 조용히 삽시다. 그의 말은 평온했으나 내 가슴엔 묵직한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결국 주저하던 마음의 문이 그렇게 밀려 열렸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영이가 어릴 때 입던 옷을 개듯 옷까지 하나하나를 정성껏 놀러 가방에 채웠다. 하지만 짐을 다 챙기고 나니더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가슴 속에 남은 기분이었다. 강아지 마루는 내 발치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마루야, 저리 좀 가 있어. 할머니 바쁘단다. 내가 타박을 줘도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방 옆에 턱을 괴고 누워 맑은 눈망울로 나를 응시했다. 마치 누구를 두고 가느냐고 묻는 것만 같아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때 도윤이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내 허리를 꼭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는 아이의 뒤통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도윤아, 엄마랑 사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할머니가 곧 또 올게. 아이는 흐느끼다 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입을 맞추듯 말했다. 할머니, 어제 내가 찍은 사진 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무슨 사진 말이니? 아빠랑 어떤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요. 둘이 엄청 가까이 서 있었는데 둘이 엄마가 알면 화낼까봐 무서워요. 내 손가락이 아이의 어깨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말들이 굴러다니다가 결국 다시 뱃속으로 삼켜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민석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우리 둘이 밀착해 있는 것을 보더니 슬쩍 시선을 피하며 어머니, 내일 일찍 출발하시려면 얼른 주무세요.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이를 밖으로 내보냈다. 가방 지퍼가 맞물리며 나는 날카로운 소리는 이 집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선언처럼 들렸다. 옆방에서는 사돈체 여사의 기침 소리와 지영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내일 나갈 때 도윤이 겉도 꼭 챙기세요. 나는 닫힌 가방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내가 건너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바라보았다. 이튿날 새벽 서울을 향하는 길은 멀고도 차가웠다. 부산의 일은 아침 공기는 습하고 눅눅했다. 지영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문턱을 짚은 채 입술을 달싹이다가 한마디를 뱉었다. 엄마, 도착하면 꼭 전화해. 나는 2번이나 대답을 했다. 민석이는 미리 차 시동을 걸어두겠다며 짐을 들고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문턱에 발을 올리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마루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세상은 두 동간이 났다. 서울역에 도착해 집에 들어오니 익숙한 곰팡매와 찬바람이 우리를 반겼다. 철호 씨가 가방을 구석에 툭 던져놓고 뭐를 끓이러 간 사이 갑자기 툭 던져놓고 뭐를 끓이러 간 사이 어머, 가방 지퍼가 안에서부터 꿈틀거리더니 젖은 코를 내밀며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마루였다. 녀석은 꼬리가 부서질 듯 흔들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마루야, 너 여기 어떻게? 나는 마루를 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녀석의 콧날은 차가웠지만 혀는 뜨거웠다. 나만 그 집에서 이방인이었던 게 아니었다. 이 작은 짐승조차 자신이 그곳에서 진정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지영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피곤에 절은 목소리로 도윤이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쪽에 있는지 물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도윤이의 가방을 뒤져 그 카메라를 찾아냈다. 화면을 넘기자 다시 나타난 민석이와 그 여자의 사진.
지영이에게 보여주던 그 다정한 눈빛으로 낯선 여자를 바라보는 사위의 얼굴을 보니 손이 덜덜 떨렸다. 엄마? 찾았어? 영상 속 지영이가 물었을 때 나는 카메라를 뒤집어 화면을 가렸다. 아니, 여기 없네. 다음에 내려갈 때 내가 다시 찾아볼게. 내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듯 작았다. 지영이는 아쉬운 듯 웃으며 다음엔 꼭 같이 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화면은 마치 감긴 눈동자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일다가도 차가운 현실의 물줄기에 억눌리는 기분이었다. 결혼식 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던 내 약속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지영이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자신의 견고한 집을 짓고 있었다. 입 밖으로 나온 웃음소리는 울음보다 더 비참했다. 여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빤히 보이는 파국을 지켜보며 침묵해야 하는 것임을 66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마루가 조용히 다가와 내 무릎 위에 턱을 올렸다. 녀석의 맑은 눈망울이 내가 다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루야, 이건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알았지? 꼬리로 바닥을 툭툭 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커튼을 휘날릴 때 내 눈물은 비로소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장통 미자 씨의 며느리가 나에게 쏘아붙였던 그 독한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김옥분 씨, 모녀 사이도 뒤집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말이 맞았다. 엄마와 딸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증명하며 자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면 어떨까? 인생이란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인생이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밀들을 가슴에 들을 가슴에 말로 다스매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